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15년? 네, 15년 국가직 7급이죠. 네, 7급 11번부터 보겠습니다. 행정절차법상 행정처분의 사전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1조에 있는 사전통지, 의견청지의 필수적인 전치 절차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적극적인 불이익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사전통지 대상이 될 수가 있고, 기득권을 침해하는 소극적 불이익처분, 거부처분 말하는 것이죠. 이라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죠. 권익제한 의무부가 처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약식청문 얘기하는 겁니다. 21조하고 22조 3항에 있는 약식청문하고 비교하면 인적 요건으로서는 그 적용 대상에 대한 문제가 당사자 등에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물적 요건으로서는 권익제한 의무부가 처분에 대해서 하게 되는 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의무부가 부분은 아니고 권익제한 문제라고 했을 때 그 권리나 이익이 기득권이냐 기대권이냐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나죠. 판례에 따르게 되면은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냥 일반적으로 침해적 행정처분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적극적 불이익처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극적 불이익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예외 사유가 있죠. 배제 사유가 있습니다. 배제 사유는 사전통지니까 21조 4항에 있는 긴급재판 곤란까지죠. 긴급재판 곤란까지고, 그래서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라는 표현이 틀린 것이죠. 법령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이거죠. 재판입니다. 재판 등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된 경우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없으면 사전 통지를 할 필요도 함께 없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가 될 수가 있다. 21조 사항의 긴급재판 곤란의 재판 부분이 됩니다. 재판 부분. 행정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게 되는 제3자에 대하여, 요거 좀 조심하시고, 제3자에 대하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그 법적 근거를 미리 통제된다. 먼저 보시다시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내용, 법적 근거를 통제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도 분명히 근거와 이유입니다. 근거와 이유인데 이것이 이유 제시라고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사전 통지 역시도 상대방이 의견 진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유 제시와 마찬가지로 그 근거와 이유를 똑같이 제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사전 통지예요. 사전 통지. 이유 제시가 아니고 사전 통지가 되는 것이고, 제3자유 행정행위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제3자 행정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삼유형 상황 생각해 보시게 되면 상대방한테 수익적이고 제3자한테 침익적인 상황이다. 그랬을 때 그 제3자한테도 사전 통지가 필요한 것인가,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갖고 제가 논증을 하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깊게 논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저께 저쪽에서 회의하면서 이제 논증을 한번 하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기억하세요.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빠른 속도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공식화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인적 요건, 적용 대상으로서의 인적 요건은 당사자 등한테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당사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고, 등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직권이나 아니면 신청에 의해서 행정 절차에 참여시킨 이해관계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3자유 행정행위에 있어서의 제3자라고 했을 때 저 제3자는 행정 절차에 참여한 경우에 하나는 겁니다. 참여한 경우에 하나는 것이지 제3자라고 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볼 수가 없어요. 깊게 들어가진 못하지만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처분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행정 절차에 참여를 한 사람이면 너희들이구나 라고 딱 알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가 과연 누구까지인지 획정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상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내리시면 안 되는 거고요. 과연 제3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전 통지가 불가능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입법자는 불가피하게 이런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불가피했던 겁니다. 이거 이상의 대안은 없습니다. 행정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 이걸로 국한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영역에서 제3자라고 해서 전부 사전통지 의견 제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나오는 문제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 12번 이행강제금입니다. 행정상 강제집행으로서 대강이직에서 행정대집행, 그 다음에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에 해당하죠. 대강이직 중에서 유독 예만 간접적 강제수단, 제재력의 행사에 해당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자기 의무 또는 부자기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이거죠.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그래서 이것은 제재력의 행사의 문제지, 이게 집행력의 행사의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표현이긴 한데 습관적으로 집행벌이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주 잘못된 표현인데 저런 거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벌이 아니에요. 벌이 아닙니다. 벌은 꿀벌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이 아닌데,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철거 명령을 냈는데 철거를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철거 명령이라는 하명 처분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벌을 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행강제는 벌을 주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충분하고요.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의무 불이행에 대한 집행벌로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잘못 부르시는 분이 한 분 들어오셨군요. 행정 절차상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이행강제금 역시 상대방한테 급부하명,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급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 맞고요. 그러면 불이익 처분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의견 청취 거쳐야 되고 사전 통지 해줘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긴급재판 곤란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게 맞는 거겠죠. 행정청은 대체적 자기의무 불이행 시에 강제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재량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행정대집행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이기적인 의무자다라고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을 보통 먼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반복 부과 가능하고 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총알의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총알을 다 쏘고 나서 돈은 돈대로 받고 그 다음 또 행정대집행 들어가는 방법, 보통 이런 방법을 쓰게 되고요. 선택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안 하고 바로 대집행으로 들어가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 불복 방법에 관하여 이건 무슨 말이냐, 이행강제금은 2005년도에 건축법 제80조부터 상황이 시작이 됐고 그 전까지는 어떻게 됐었냐, 과태료 재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태료 재판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른 불복 절차가 개별법에 마련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축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씩 준용 규정을 전부 다 삭제를 하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아직 몇 개가 남아있다고 지금 일컬어지고 있긴 합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어딘가 있다면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 둘지도 모른다.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건 급부하명이라고 보는 게 맞고, 그러니까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의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질서위반 행위 과거에는 객관적인 법규 위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7조에서 고의과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해서도 질서위반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도 성립한다죠. 대해서도 성립한다. 그래서 신분 없는 자도 역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 뭐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를 60일 안에 제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확정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의 제기 기한이 종료된 다음에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과태료 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그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망을 한 경우에 집행을 할 수가 없다. 뭐랑 비교하는 거야? 이행강제금하고 비교하는 거죠. 이행강제금은 일신 전속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망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것을 집행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집행 규정이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하고 다르다는 거 조심을 하시고, 행정청은 질서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다.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소멸시효가 5년으로 규정이 따로 돼 있죠. 이거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별도 규정이 있는 내용들이고, 이런 건 이제 우리가 또 법령 특강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14번에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일 경우에 필요주의가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입니다. 국공로 도사증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기예요. 제기.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제기인지 아니면은 재결인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행정심판에 재결이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18조 2항 3항 모두 포함되는 거죠. 재결이 필요 없다 그러면. 근데 제기가 필요 없다라고 하게 되면 오직 사망 이렇게 되는 거죠. 오직 사망. 그래서 사망을 해버리는데 동종 사건에 관하여 뭐가 되는 거야? 육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죠. 육회 부정 기간 변경 필요. 육회 부정이 18조 2항에 청구는 필요하고 재결이 필요 없는 경우고, 기간 변경 필요가 18조 3항에 청구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경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6은 60일 지났을 때죠. 해는 중대한 손해고, 부는 의결이나 재결이 불가능한 경우, 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그겁니다. 바로 잡히죠. 여기서 보시면 중대한 손해. 걸렸죠. 이게 바로 뭐예요? 청구는 필요하고 재결이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변경 필요 부분이 바로 행정심판의 제기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동종 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 재결, 기간 변경 필요에 기 걸렸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할 때 필요, 기간 변경 필요에 필요 걸렸고,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같은 목적을 위해 단기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 기관 변경 필요에 관 걸려가지고 기관 변경 필요, 기관 변경 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8조 2항에 있는 재결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뭐 그냥 바로 해결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죠. 15번입니다. 15번.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소이 기각이 되어서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 취소를 할 수가 있다. 직권 취소가 이제 안 되려고 하게 되면은 기속력이 지금 적용이 돼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텐데,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기각 판결에서는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 처분이 적법하다고 법원이 지지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유지해야 될 의무로서의 기속력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요. 기속력은 인용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기판력은 인용 판결과 기각 판결 불문하고 모든 본안 판결에서 인정이 되는 것이죠. 그럼 기판력이 더 넓어 보이지만 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속력의 경우에 있어서는 처분에 주체, 절차, 형식, 내용 어떤 위법 사유든 모두 다 적용이 되는 데 비해서 기판력 같은 경우에는 주체, 절차, 형식에는 기판력이 없고 내용의 위법 부분에만 기판력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속력과 기판력 잘 비교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거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이거는 말입니다. 재처분 의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 확정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를 시간적 범위를 가지고 봤을 때 위법 판단 기준시를 판결시를 봐도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기속력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통설 판례에 따르게 되면 처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분 이후에 변경된 사정이나 개정된 법령은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속력에. 근데 이거는 판결시로 봐도 기속력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속력에 위반된다는 말은 무엇으로 본다고 한들 틀린 말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고요. 행정청이 판결 이후에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뭘 말하려는지 아시겠죠? 전혀 재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재처분을 했는데 기속력 위반으로 무효인 재거부 처분이 나온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간접강제 같은 경우에는 그 강도가 직접강제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조금 더 넓게 인정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거부 처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재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여 간접강제 신청 요건을 인정을 하고 있죠. 이건 직접강제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겠죠. 행정심판법 제50조에 있는 직접강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처분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에만 직접강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와 같이 재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직접강제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접강제와 간접강제의 비교를 하시고 4번 기속력은 당해 취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며 그 밖에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 이건 아주 너무 단순한 문제네요. 이거는 행정소송법 30조 1항에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 기속력 규정에 보시게 되면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피고 처분청과 함께 관계행정청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갑은 식품위생법상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던 중에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체결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뭐예요? 계약 체결,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소유권의 이전, 사법관계 문제가 되는 거죠. 언제나 사법관계가 먼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법관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가 되는 겁니다.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을 체결했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을은 같은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다. 지위승계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법관계에서 영업재산을 이제 양도를 받았고 이제 공법관계에서 영업권을 이제 이전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지위승계 신고를 지금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법관계 문제로 넘어왔습니다. 1번 관할행정청이 신고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갑에 대해 행정절차법상의 불이익처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불이익처분 절차 뭐 얘기하는 거예요? 21조, 22조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중에서 마지막 보충적 수단은 바로 약식청문으로서의 의견 제출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 두 가지였던 거죠. 어떨 때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 당사자 등에 대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 그리고 권익 제한 의무 부과 처분에 대해서 그것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포함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지위 승계 신고를 합니다. 먼저 밑에를 보시게 되면은 유효한 양도계약이 체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뭐로 되는 거예요? 이게 지위승계 신고의 신고 요건에 포함되는 겁니다. 신고 요건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저 신고에는 형식적 요건 말고 실질적 요건도 포함이 된 거죠. 실질적 요건이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 포함이 된 것이고 결국 이 지위승계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외부 변수에 의해서 수리를 요한 신고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수리를 요한 신고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에 대한 수리라는 것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에 해당을 하는 것이죠. 외부 변수의 영향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신고 영업이든 아니면 허가 영업이든지 간에 말입니다. 신고 영업 포함입니다. 신고 영업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이제 수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식품위생법 제39조 1항에 이 수리의 효과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바로 영업자의 변경이에요. 영업자의 변경. 그러니까 영업자가 여기서 여기로 바뀐다는 겁니다. 양도인, 양수인, 피승계인, 승계인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영업자가 바뀐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양도인에 대한 영업권을 상실시키는 것이고 양수인에게 새롭게 영업권을 설정, 취득시켜준다라는 뜻이 바로 영업자의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고는 누가 하는 것이냐? 양수인 쪽에서 당연히 하겠죠. 그 다음 그에 따른 신고 필증의 교부는 누구한테 해주겠느냐? 당연히 양수인한테 해주겠죠. 이렇게 보면 이 양수인은 당연히 외형상으로도 저 수리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라고 볼 것인데 이것은 영업자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양도인의 영업권을 박탈시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얘 역시도 직접 상대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바로 판례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얘한테 이와 같이 영업권이라는 기득권을 박탈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소극적 불이익 처분이 아니고 적극적 불이익 처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본 결론을 끌고 들어와 보시게 되면은 당사자 등중에서 당사자 처리가 됐으니까 지금 얘는 당사자 여기에 포함돼서 인적 요건 갖춘 것이고요. 권익제한 의무부가 부분에서 영업권 상실이라는 기득권 상실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권익제한 부분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더 들어가시게 되면 이런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죠. 지금 여기서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양도계약이 무효고 양도인 쪽에서 그에 불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리처분에 불복하는 건 양도인이겠죠. 수리 거부되면 양수인이 불복하겠고 수리되면 양도인이 불복하겠고 이렇게 될 겁니다. 지금 수리에다가 불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이 사법관계 라인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사법관계 라인에 있어서는 먼저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와 같은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먼저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원래는 확인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무양의성이고 이것도 무양의성이죠. 이거는 계약이 무효라는 걸 확인받기 위한 것이고 위에는 수리가 무효라는 걸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는 권리소송, 이거는 행위소송에 해당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이 소송을 원래는 제기를 하고 그다음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 들고 가가지고 이제 항고송을 제기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신고 요건에서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한 요건이 깨져버리면 이게 무효가 돼버리면 그 수리도 무효거든요. 판례도 무효로 봤죠. 그래서 이제 무양의송을 이렇게 제기하게 되는데 굳이 거칠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다. 왜? 없이도 항고소송으로서 무양의송이 가능하다라는 판례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여기에는 행정법원이 민사법원이 공법관계에 대한 심사를 못하는 거지 행정법원이 사법관계에 대한 심사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수리의 요건이에요. 수리의 요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이 없이 바로 끌고 올라가도 행정법원은 수리의 유무효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원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판례가 했던 중요한 내용은 협의 소익이 있답니다. 협의 소익이. 이 무효 확인 소송에 법률상 이익을 인정해 줄 수 있다. 이거 안 거쳤다고 하더라도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련돼서 원고 적격에 대한 이야기까지 두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먼저 지위승계 신고 이 양도양수와 관련된 문제로서 양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양도인한테 뭘 했냐면 허가 취소 처분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사실상 양수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법관계죠. 사법관계에서 영업 양도계약은 체결했고 얘는 영업을 시작했어요.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영업은 이미 시작을 했는데 근데 법적으로 지위승계 신고를 아직 안 한 거예요. 신고를 안 했거나 아직 수리가 안 나왔거나 그래서 얘는 법률상 즉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영업권자는 아닌 겁니다. 공법관계에서 영업자의 지위는 아직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사실상 양수인, 수리 나오기 전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 허가 취소는 언제 나왔겠어요? 허가 취소는
얘가 이미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나와? 양도인 쪽에 나오죠. 공법관계에서 법상의 현재 영업권자는 양도인이잖아요. 얘한테 이렇게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이미 계약은 체결했고 영업은 시작을 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했을 뿐인데, 그런데 옛날에 얘가 잘못했던 사유를 가지고 얘한테 허가 취소가 나와버렸다. 이런 상황이면 이 친구는요 이미 돈 받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에 불복을 할 요구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만 억울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양수인이 아직 법률상 양수인도 아닌 거고요, 여기다가 취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 양수인이 법률상 양수인이라고 한다면 법상의 영업권자의 지위는 양수인한테 있는 겁니다. 법상의 양수인한테 이 영업권자의 지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수리를 했다고 하게 되면 얘가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얘한테 허가 취소가 나올 거예요. 얘한테. 그러면 얘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던 거야.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뭐다? 사실상 양수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펴는 논리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위 승계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 친구가 승계받으려고 하고 있는 그 영업권, 승계 대상이 되는 영업권, 영업자의 지위가 소멸돼 버린단 말이에요. 소멸돼 버리면 이쪽에 이익 침해가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3자라고 할지라도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 입장이 되는 거고 타당한 얘기죠. 두 번째는 이제 법률상 양수인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양수인이 법률상 양수인이라는 것은 지위승계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수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양도인한테. 이건 무슨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엄연히 법률상 양수인인데 웬 놈의 제재 처분이 얘한테 나오느냐? 왜 그런 거예요? 계약하기 전에 나왔던 거야. 계약하기 전에 얘한테 이미 영업정지가 1회, 2회 나왔던 적이 있었던 거죠.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전력에. 근데 양수인이 여기다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얘는 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뭔가 불이익한 게 있으니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거겠죠. 뭐가 불이익하냐면 이거죠. 장래 위험입니다. 장래 위험. 그래서 가중요건 규정이 있단 말이죠. 어디나 가중요건 규정이 있고, 이 친구가 지금 전력이 있어요. 만약에 1회 영업정지를 받았다라고 돼 있어. 만약에 2회 영업정지 받으면은 1회가 6개월이고 2회가 아예 허가 취소다. 이런 식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얘한테 나왔던 영업정지가 얘한테 나왔던 것으로 만약에 의제가 된다면, 그렇게 인정이 돼버린다면 어떡할 겁니까? 그럼 얘는 엄청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규정들이 있다 이거야. 제재처분 효과 승계. 그래서 법들마다 기간의 제한이 좀 다르긴 한데 1년의 범위 내에서는 양도인에게 나왔던 제재처분이 양수인에게 나온 것으로 의지한다라는 규정들이 거의 다 따라붙습니다. 거의 다 1년, 2년 이렇게 기간 제한이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기간 제한이. 그러면 얘한테 나왔던 영업정지는 얘한테 나온 게 맞아요. 양수한 다음에 1년의 범위면 1년 안에는 얘한테 나온 게 맞아. 그러면 그 1년 안에 얘가 만약 똑같은 잘못을 하면 허가 취소당할 위험에 지금 처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고 적격 인정된다? 아예 직접 상대방입니다. 상대방이 얘가 아니라 제재 효과 승계의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얘는 아예 직접 상대방이 돼버린 거예요. 직접 상대방이 됐고, 오히려 중요한 논점은 여기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논점은 제3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뿐이고, 더 중요한 건 협의의 소익이고요. 가중 요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중 요건 때문에 얘가 받은 것으로 봐버리니까. 그런데 이 제재 효과 승계 규정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이 받은 것으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양수인이 받은 것으로 보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버리게 되면은 그 위험은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소멸하기 전까지만 협의의 소익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정도면 지위승계 신고와 관련된 문제, 양도 양수와 관련된 문제는 다 1초에 100발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법령상에 신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관할행정청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 양도는 효력을 발생을 시키게 된다. 저런 게 성립될 수 있는 건 자기완결적 신고잖아요. 그죠? 이거는 유효한 양도계약 체결이라는 내용적 심사를 필요로 하는 실적 요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되는 것이며, 따라서 적법한 신고만 가지고는 안 되고 반드시 수리를 통해서 적법한 신고였음을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할행정청에 의해 신고가 수리가 되었다면 갑과 을 사이의 양도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신고는 효력을 발생을 시키게 된다. 앞서 말씀드렸죠. 신고 요건에 이게 포함이 된다는 거지. 유효한 양도계약,
그런데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하게 되면 이것은 수리처분도 바로 같이 무효가 돼 버립니다. 같이 무효가 돼 버립니다. 따라서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리를 통한 영업자 변경이라는 효과 발생은 없는 겁니다. 관할행정청이 의뢰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에 이게 바로 사실상 양수인의 원고적격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을은 갑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걸 해결해 주겠습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게 바로 뭡니까? 여기에 적용되는 거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얘가 영업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양도인에게 침익적 처분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양수인의 입장에 있어서는요, 승계받을 양업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얘한테도 침익적입니다. 제3자한테도 침익적이죠. 둘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다?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처분의 상대방과 처분의 제3자가 동일한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준상대방 이론 적용되는 상황이죠. 계직구 일간추 얘기하는 겁니다. 계직구 일간추.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 침해가 발생해야 되는 것이지 일간추. 일반적이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 침해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계직구 일간추라고 문제를 내지만 거기서의 중심은 다른 건 문제를 낼 수가 없고요. 중간에 계직구의 직과 일간추의 간, 중간 허리를 치는 겁니다. 허리를 치면 직접적인 이익 침해인가 간접적인 이익 침해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때요? 얘의 직접적 이익 침해가 발생하는 거고 얘의 간접적 이익 침해가 발생을 하는 건데, 이 간접적 이익 침해를 직접적 이익 침해로 전환시켜 주는 게 바로 준상대방 이론이죠. 판례에 따랐을 때 준상대방 이론이 적용되려면 두 가지의 요건을 갖춰야죠. 직접 상대방이 제소 기대를 할 수가 없고요. 제소를 할 것을 기대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보충성. 네, 지금이 딱 그 상황이에요. 지금이 딱 그 상황입니다. 얘가 소송을 제기할 거 기대할 수 없죠. 돈 받고 떠났어요. 얘를 위해서 다시 얘 지금 미국에 이민가 있거든요. 이거 팔고. 근데 얘가 얘를 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소송을 해주겠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런 것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럴 땐 준상대방 이론을 적용시켜서 처분의 제3자인 사실상 양수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시키는 건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곡물인데요. 강론 부분이긴 하죠. 곡물법인데 직관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직관적으로만. 곡물, 공익 목적으로 행정 주체 또는 법률에 의하여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입니다. 사물에 대비되는 개념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라고 한다면 국유 공유 재산에 있어서는 행정 재산 쪽이 되는 것이죠. 사물은 일반 재산 쪽이 되는 겁니다. 종래 이름은 잡종 재산입니다. 잡종. 공공용물입니다. 목적에 따라서 일반 공중에 제공되면 공공용물, 행정 주체에게 제공되면 공용물, 그 다음 보존을 강제하면 보존공물이 되는 것인데,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이 공공용물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자연 상태 그대로 공익 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자연 곡물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은 인공을 가해서 뭔가를 만들어야만 비로소 공익 목적에 제공될 수 있는 인공 곡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있는 도로와 하천 두 가지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보고 있죠. 도로는 공공용물 중에 인공곡물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천은 공공용물 중에 자연곡물에 해당을 할 겁니다. 공공용물에 대한 행정청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당해 공공용물의 일반 사용이 제한되어 입게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적법한 개발행위로. 그래서 만약에 우리 여기 삼거리에 적법한 개발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청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니는 이제 노량진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힘들게 됐어요. 불편을 끼치게 됐죠. 그래서 노량진 수험생들한테 전부 다 보상을 해줄 겁니다. 보상을 해준다면 노량진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죠? 보상비가 여기에 숙박이래. 저기 원룸비, 주거비보다 조금 더 많이 나오면. 그죠? 해주면 좋죠.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되면 우선 이제 한시적으로는 좋고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라가 없어질 겁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건 불가능하죠. 곡물의 일반 사용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공유수면 매립 면허관청이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립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은 토지에 대해서 행정자치부 장관, 지금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해당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
예, 그렇죠. 지금 이제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곳을 과연 어느 쪽 지자체로 속한다고 봐야 될 것인가? 예, 행안부 장관한테 물어보는 거 당연한 겁니다. 예, 이쪽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안 그러면 싸우겠죠. 예전에 저 부산 쪽 엄청 싸웠지 않습니까? 그 항만 두고. 그래서 이제 공유수면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공유수면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 위쪽은 일반시입니다. A시 만약에 군으로 갈까요? 예. 바다인데 시 좀 이상하다. 그렇죠? 네. 습관적으로 그랬는데 예, A군, B군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A군은 이만큼을 자기 쪽으로 넣고 싶고 B군은 이만큼을 자기 쪽으로 넣고 싶고 하겠죠? 예, 그럼 누구한테 가야 돼요? 행안부 장관한테 가야 돼요. 가긴 가는데 문제는 준공검사 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준공검사 받기 전에 공사 끝나기 전에 가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 그냥 그렇다라고만 알고 계세요. 이거는 강론입니다. 강론. 상식적이죠. 근데 공유수면의 일부가 사실상 매립되어 대지화되었더라도 국가가 공유수면으로서의 공용폐지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률상으로는 여전히 공유수면이다. 자연공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요 얘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물이 성립되고 소멸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의사적 요소로서의 공용 지정과 형체적 요소로서의 공용 형체의 소멸, 예, 이런 문제가 그러니까 의사적 요소, 형체적 요소에 대한 문제에서 그 의사적 요소죠. 의사적 요소. 만약에 공물이 성립이 되려면 공용 지정이 필요하고 공물이 소멸이 되려면 공용 폐지가 필요한데 여기 4분의 3이었었어요. 4분의 3. 인공공물의 경우에 있어서는 공물이 성립될 때 공용지정 반드시 필요하고 공물이 소멸될 때 공용폐지 반드시 필요하고 양쪽 다 필요하고 자연공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연상태 그대로 제공되는 거잖아요. 그게 따로 공용지정 필요가 없어요. 공물이 성립될 때 공용지정 필요 없고 공물이 소멸될 땐 공용폐지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건 4분의 3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 공유수면이 매립돼 가지고 대지가 돼 공유수면이 없어. 바다수면이 없어. 바다수면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다라고요. 예, 저기 땅을 보면서 바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바다. 예, 슬픈 바다. 네. 조정연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공용 폐지를 해야만 이제 더 이상 바다가 아니라 육지가 되는 겁니다. 육지가. 그게 맞는 거고 예, 원래 자연 상태 이건 쏘글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쏘으면 안 돼요. 예, 전답이잖아요. 전답. 예. 전답. 저는 뭐야? 답은 뭐야? 논. 예. 원래는 예, 반논이야. 반논. 논밭인데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했습니다. 저수지를 설치했을 때 자연공물로 전환되는 것이고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보세요. 지금 이제 이 논답이 누구 재산이라는 거야? 원래 소유권이 국가 소유재산이라는 거야. 국가 소유재산인데 이 상황에서 일반 재산이었던 것이 자연 공물이 됐어. 공물이 돼버리면 행정재산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공물에 대해서는 민법 245조의 시효취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시효취득이 되려면 현재 행정재산인 것도 일반 재산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돼요. 공물을 소멸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공물이 되어버렸으니까 시효취득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봐야 되겠느냐? 아닙니다. 이거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접근이죠. 뭐냐면 저수지 그래 자연공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자연공물은 뭐라고요? 별도의 공용지정이 필요가 없다는 거는 자연상태 그대로 바로 제공될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다 인공가해 있지 않습니까? 저수지를 만든 거잖아. 이건 자연공물 아닙니다. 예, 인공을 가하는 순간 그건 자연공물 취급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 자연공물로서 행정재산 전환됐다고 볼 수 없고요. 이건 여전히 일반재산인 상태인 거고요. 따라서 이건 사물인 거고요. 예, 저수지지만 사익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봐야 돼요. 봐야 되고 시효취득 가능합니다. 저수지는 자연공물 아닙니다. 저런 식으로 인공을 가한 거.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계약은 강상 특허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다. 그렇죠?
예, 이건 영조물이고요. 국립의료원 영조물이고 부설 주차장은 영조물 부분에서 예, 인적 요소 뺀 공물 부분에 해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공물 행정재산에 해당합니다. 국가 소유의 재산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주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공용물입니다. 일반 공중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갑이라는 업자한테 이 주차장을 경영할 수 있도록 예, 위탁관리 운영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표현만 계약인 것이고요. 뭐예요, 이거 지금?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 그쵸? 공공용 재산이니까 이거를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게 주된 목적, 본래 목적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주되게 사용을 해버리게 되면 목적 외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목적 외 사용 허가. 그러니까 표현만 계약이고 이거는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허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특허입니다. 특허 처분 재량.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무단점유자라고 하게 되면 말이에요. 무단점유자입니다. 이거는 국유재산에서 일반재산 쪽도 마찬가지고 행정재산 쪽도 마찬가지고 양쪽 다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양쪽 다 상관없습니다. 양쪽 다 변상금 부과할 수 있고 양쪽 다 부당이득 취하고 있는 거 맞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는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그 무단점유자한테 변상금 부과할 수도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라고 했죠. 다만 한쪽을 행사해서 그 돈을 받아내게 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쪽도 같이 그 권리는 소멸해 버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변상금의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이게 소멸시효로 지금 소멸시효로 중단된다는 말을 했잖아요. 중단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돈 다 받았고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권리 자체가 아예 소멸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시효가 중단된다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효가 중단이 되는 건 어떨 때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해당 권리에 대한 행사의 의사가 있음을 상대방한테 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상금과 부당이득이라는 것은 그 목적과 요건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권리니까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는 권리 행사의 의사가 나에게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는 이상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두 개는 전혀 별개의 권리다라는 거를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은 원칙상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경우에 갱신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우리 공법관계 거의 다 대부분 5년이기 때문에 5년 그러면 그냥 우선 맞는 걸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어도 도로를 무단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세요. 계속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랑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언제나 똑같이 생각을 해주는 게 밑에다가 사법관계를 놓으시고 위에다가 공법관계를 놓으신단 말이에요. 저거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사법관계는 지금 뭐예요? 소유관계가 되는 거야. 소유관계가. 여기는 소유관계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소유관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공법관계에 대한 문제는 관리관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관리관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변상금은 어느 쪽에서 부과되는 거예요? 변상금은 그거는 공법관계로서 관리관계 쪽에서 부과가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소유관계, 사법관계 쪽에서 부과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소유권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도로를 현재 관리하고 있다면 변상금 부과는 당연히 되는 겁니다. 사법관계와 공법관계, 그 소유관계와 관리관계를 우리는 공법과 사법의 이원적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분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19번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입장에서 경찰 책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강론인데 그냥 직관적으로만 접근하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경찰 재량이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행정 재량과 비교했을 때 그거보다 광범위한 재량이라고 했습니다. 재량권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면 그것을 필터링하기 위한 불문법의 원리도 추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돼서 들어온 것이 바로 경찰법상 일반 원칙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인 비평신자 목동부실사 말고 경찰법상 일반 원칙은 소공책평비입니다. 소공책평비. 그래서 소공자 책을 읽고 있는 사람 비평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경찰들이 앉아서 소공자 책을 보고 그리고 이제 비평을 하고 있는 건데, 소는 경찰 소극의 원칙이에요. 공은 경찰 공공의 원칙이에요. 책은 경찰 책임의 원칙이고요. 평은 경찰 평등의 원칙이고요. 비는 경찰 비례의 원칙인데 주로 나오는 건 공공과 책임입니다. 공공과 책임. 그중에 경찰 책임의 원칙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경찰 책임은 간단히 비교하게 되면 어떤 법규 위반 행위를 했을 때 경찰 책임을 묻게 되는 행위 책임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물건이나 동물의 상태로 인해서 발생하는 위험의 문제로서의 상태 책임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물건, 동물의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상 위에 대한 책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책임자가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경찰 책임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은 경찰상 행위 책임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경찰 책임이 인정된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 다 뭐냐면 우리 총론에서 얘기하는 우리 이랬죠.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는 구체적 경찰 책임의 승계인 것이고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는 추상적 경찰 책임의 승계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총론에서 문제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렇죠? 다 나왔던 것들이죠. 이 정도 연결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에서 그런 문제들을 풀었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재처분이라는 문제하고 경찰 책임이라는 문제는 세미입니다. 세미. 그러니까 이 상태 책임, 행위 책임이라는 경찰 책임 있잖아. 경찰 책임은 제재처분 대상이에요. 아니 우리가 청소년을 유흥접경 고용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단 한 번 뭐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얘가 청소년인지 아니었는지 몰랐다. 뭐 고의과실 따지고 그런 거 없었단 말입니다. 없었단 말이에요. 그쵸? 다시 말해 이 제재 처분을 하게 되는 그 경찰 책임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형사 책임이나 민사 책임과 같이 고의과실이나 이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경찰 책임은 제재 처분은 철저히 객관적 책임을 묻는 겁니다. 철저히 객관적 책임이면서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경찰상의 위해나 장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제3자의 경우에도 경찰 책임자가 될 수가 있다. 위해 이렇게 했잖아요. 위해는 뭐냐면 위험과 장해입니다. 위험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서 방지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 하면, 장해는 이미 발생한 법익의 침해 상태로서 제거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장해라고 합니다. 그 장래의 위험과 현재의 장해가 합쳐지면 위해가 되는 것이고요. 위해가 되는 것이고, 장애는 뭐냐면 장애는 이미 발생한 장해가 다시 그 다음 장래 위험을 초래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 발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책임이 없는 제3자, 이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경찰 긴급상태가 발생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긴급상태가. 그러니까 원래는 그와 같은 위험을 발생시킨 그 경찰 책임자, 직접적인 위험 제공자, 경찰 책임자한테 제재처분, 경찰권을 발동하는 것이 맞긴 하겠지만은 경찰권을 경찰 책임자한테 발동할 수가 없어요. 현재 여기 없습니다. 현재 여기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위험은 제거 안 할 겁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구가 여기 있습니다. 불을 질렀어. 갑이라는 친구가 건물에 불을 질렀는데 불을 지르는 건 할 수 있는 애인데 불을 끄는 건 할 수가 없는 애입니다. 몇 살이니까? 5살이니까. 그렇죠? 5살짜리가 9층 빌딩에 불을 질러서 9층 빌딩이 다 타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와 같은 위험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 제공자인 5살짜리한테 들어가 네가 불타 죽는 한이 있어도 그걸 꺼라 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걔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은 경찰 고유한 수단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경찰 스스로도 이 위험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냐? 전문가한테 맡겨야 됩니다. 전문가.
경찰 비책임자이기는 하지만 이건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찰상 긴급 상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3자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상태 책임자의 범위에는 경찰상 위해를 물건이라고 했죠. 물건이나 동물의 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의 문제라고 했는데 소유자와 점유자뿐만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자도 포함된다. 그렇죠.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결하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경찰 책임으로는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 법규 해석의 기준으로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보통은 입법화되어 있어요. 이런 위험일 때는 이런 사람한테 경찰권을 발동하고 저런 위험일 때는 저런 사람한테 경찰권을 발동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은 입법이 되어 있는데 입법이 안 돼 있으면 경찰 책임의 원칙을 적용해서 경찰권 발동의 대상자를 선정하라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음의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의 적합 통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법령 보시고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입니다. 폐기물 수집, 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정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이제부터 시작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신청권 인정, 그 밖에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법규 명무상 신청권 인정이 됐죠. 인정이 됐습니다. 뭐를 하는 신청권이요? 사업계획서 제출, 즉 적정통보 처분에 대한 신청권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의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다음과 각호의 사항에 관해서 검토한 다음에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해야 돼. 이게 바로 뭐야? 적합 통보. 오케이? 적합 통보입니다. 적합 통보. 됐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정 통보고요. 그 다음 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여기 조건이 뭐가 붙었어요? 허가를 받는데 허가를 누가 받아? 적합 통보를 받은 사람만 이거예요. 얘한테 뭐예요? 신청권 인정. 위에 있는 건 적정 통보 신청권, 밑에 있는 거는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 신청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적정 통보를 받은 사람만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경우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서 뭐예요?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서 신청을 하면 적합 통보를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 딴 사람은 안 돼. 지체 없이 뭐라고? 허가하여야 한다. 특허인데 기속행위입니다. 무지하게 중요한 내용이죠. 이건 뭐 100만 번 얘기해도 아까움이 없는 얘기입니다. 일로 오시게 되면은 적정통보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통보제도, 먼저 인리의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특허인데 방금 보신 대로 기속행위입니다. 버트 붙어있죠. 그래서 1번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성 요건을 갖춰야 되고, 그 다음 이 사업계획 안에 들어있는 시설 기준을 갖춰야 되고, 이렇게 두 개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허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적정 통보를 해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근데 방금 뭐라고 돼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신청권이 있는 거죠. 제출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적정 통보가 나온다거나 부적정 통보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될 겁니다. 부적정 통보는 적정 통보의 거부죠. 적정 통보의 거부인데 이 적정 통보가 뭐냐면 단계적 행정결정, 최종적 허가의 일부 요건에 대한 사전적이고 종국적인 확인행위죠. 유보적 임시조치로서의 가행정행위, 사전적 확인행위로서 사전결정, 부분적 완결허가로서의 부분허가, 사전결정, 처분입니다. 다 처분입니다. 그러니까 적정 통보는 처분이란 말이에요. 부적정 통보는 처분에 대한 거부죠. 처분에 대한 거부고 법에서 신청권 인정했으니까 거부 처분입니다. 그 다음 방금 보신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게 되면 적정 통보라는 것은 신청 자격 요건, 뭐의 신청? 허가 신청의 자격 요건이 되는 거니까 적정 통보를 받았으면 신청권이 있는 거고, 부적정 통보를 받았으면 신청권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신청하면 그냥 각하되는 겁니다. 거부 처분이죠. 각하 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거부 처분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갑이 적정 통보를 받았을 때 을이라는 경원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 적정 통보에 대한 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겠지. 소송을 들어갈 수도 있어. 들어갔는데 갑이 허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 단계적 행정결정, 최종적 허가 흡수돼 버립니다. 흡수돼 버리게 되면 이 친구의 효력은 소멸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소송은 소위 큰 길로 각하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로 소변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소액이 없어서 각하가 돼 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적정 통보를 받았는데 여기서 거부 처분했다. 최종적 허가를 거부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얘가 이 1번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적정 통보를 했는데 1번의 요건을 못 갖췄기 때문에 거부한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무효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행정행위의 구속력입니다. 행정행위 구속력. 그러니까 요게 선행처분이고 요게 후행처분이 이렇게 되는 건데, 선행처분의 판단에 모순되는 판단을 하면 안 된다. 그게 바로 이 적정통보의 행정행위의 구속력입니다. 모순금지. 모순금지에 위반돼서 거부처분을 할 때 사유가 뭐면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았네 라는 이유로 거부를 하면 거부는 무효입니다. 무효가 되고, 그런데 여기를 사업계획이 적정하지 않아서 거부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거부를 해버리게 되면, 사업계획을 터치 안 하고 다른 사유로 거부를 하게 되면 신뢰보원칙,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신뢰보원칙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얘는 적정통보를 받았으니까 신청권이 있는 거고, 이건 특허니까 처분이고, 처분에 대한 거부고 신청권이 있고 거부처분 성립되고 소송 제기할 때 기속이죠. 기속이지만 신뢰보원칙은 행정법의 일반 원칙 중에서 유독 얘는 기속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신뢰보원칙 주장하는 거고, 이런 문제도 많이 나왔죠. 마지막, 그래서 이제 행정계획에 대한 문제, 폐기물 처리 사업 허가와 적정 통보에 대한 문제, 또 예외적으로 행정계획에서 신청권 인정되는 3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죠. 제일 지금까지 출제가 많이 된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뭡니까?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했죠.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여기서 허가를 신청권이 있어요? 신청을 했어요. 이제 거부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밑에입니다. A라는 행정계획에서는 폐기물 처리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B라는 행정계획, 도시계획 하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변경 신청을 했어요.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거부를 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 밑에 부분이죠. 행정계획인데, 행정계획은 이미 확정이 된 경우에 뭐가 확정돼? A계획이 확정이 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계획의 변경이나 폐지를 인근 주민이나 이해관계인들에게 일일이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신청권을 부정을 하죠. 예외를 잡아줘야 된단 말이야. 예외를 잡아줘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야? 적정 통보를 받아야만 예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이거를 일로 안 바꿔주는 거부는 결국은 이 사업허가가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거부는 필연적으로 이 사업허가의 거부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무조건 이렇게 연결되지. 그럼 이 거부가 이 거부야. 그럼 이걸 보지 말고 여기를 보란 말이에요. 여기를 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신청권이 있잖아요. 신청권이 있으면 당연히 이게 같은 거니까, 쌤이니까 같은 거니까 여기에 신청권이 있으면 이것도 같은 거란 말이야. 같은 거니까 여기도 신청권이 있다고 봐야 된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상식이기 때문에 이래서 여기서 조리상의 신청권이라고 말한 겁니다. 상식적인 신청권이라고. 이렇게 되면 적정 통보에 대한 문제는 뭐가 나온들 1초에 200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합 통보, 방금 다 설명한 대로 하게 되면 뭐야? 거부처분.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행정이, 소극적 행정이 인정된 거죠.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가 있는 경우에 적정 통보 나와서 신청권 인정됐네? 사업의 허가 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 심사하면 된다? 그래, 그 계획서에 있는 시설만 갖추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겁나 신뢰가 커지는 거야.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는 사업허가 전의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그 사업허가의 일부 요건을 심사해서 행하는 사전결정, 그렇지,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 사전결정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사업허가 처분이 있게 되면 그 허가 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단계적 행정결정은 최종적 허가 나오면 당연히 흡수되는 거야. 그러면 소외이익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 통보 결정은 최종적 행정행위인 폐기물 처리 사업허가에 기본적 구속력을 미친다.
미친다. 미치기 때문에 최종적 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부적정해가지고 그래서 거부한다라고 하면 거부 안 된 거예요. 거부 안 된 겁니다.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행정행위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이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